안녕하세요. 새우탕 먹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더 어려운데요. 근데 주식의 시작이 대부분 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유튜브나 그런 것들에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니까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삼성전자 같은 것들에 이제 8만원, 9만원에 물려서 아직도 이제 탈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전 투자를 통해서 또 가슴에 와닿는 공부 내용의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이 패가망신의 지름길, 사기꾼들이 이 득실거리는 이 도박판,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 주식시장을 나쁘게 투기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주식을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아주 좋은 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투기라는 것은 돈만 벌고 싶은 꼼수이지만 투자는 나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만큼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최초의 주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썰을 한 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유럽에서는 이 향신료를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 귀했는데요. 이 향신료 한 줌에 노예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향신료가 비쌌습니다. 이 향신료 한 줌으로 노예를 살 수 있고 향신료로 그때 결혼했을 때 지참금으로 쓸 만큼 그렇게 좀 귀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맛조차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향신료였습니다. 향신료의 중간 상인인 이 아랍인들은 이 생산지를 비밀로 했고 이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황당한 모험담을 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는 용을 때려잡아서 그 용의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향신료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영웅담을 펼치면서 향신료의 가격을 높였습니다. 그 가격이 거의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과 가치가 같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던 거죠. 이 향신료 교역을 빼면은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향신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웅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 인도라는 나라에 이 향신료가 엄청나게 널려있다 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내가 인도에 가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들고 오면은 엄청난 돈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영웅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럽인들은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일단 배를 타고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배를 만들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라는 데 가면은 이 향신료가 엄청 많대. 내가 이 향신료를 가져와서 너한테 내가 빌린 돈의 100배를 줄게 라고 해도 은행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제가 어떻게 돈을 줍니까? 라고 나온 겁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부자가 영웅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부자들은 돈이 좀 그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가져오면은 엄청난 이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자산에서 아주 일부 없어도 되는 돈을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또 그런 소문들이 옆집 부자들한테 다 퍼지게 되면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산의 아주 일부만 투자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그 모든 것보다는 좀 많은 비중을 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웅은 투자 자금을 받고 배를 만들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몇 달이 지나도 이 남자의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뭐 내 자산의 아주 일부만 투자한 사람들은 기다리면 되겠지 라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슴 졸이면서 이 사람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기서 그 남자의 배가 오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남자는 다행히도 이 향신료를 왕창 구해왔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많이 받게 되고, 조금 투자한 사람들은 그거에 맞는 이익금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자, 당신은 100만원, 당신은 1000만원 투자하셨군요, 당신은 1억을 투자하셨군요,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데, 향신료를 나눠주고 있는데, 분명히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는 10만원 투자해놓고 1000만원 투자했다 말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공증인을 이용해서 서류를 다 작성해 놓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당신 여기 100만원 10만원 투자했는 거 다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이 빼도 박도 못하니까요. 아마도 이게 이 주식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향신료를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되는 거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증인이 써주는 이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저렇게 해서 향신료를 가져오니까 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대박을 칠 수 있구나, 여러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너도 나도 뛰어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증권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사 이름을 딱 거는 게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장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상태나 경영성 이런 것들을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장이라는 게. 거기서 우리는 좋은 이 주식,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시간에서는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로 긴장을 풀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종합주가지수를 알려주는데요. 일단 주가지수는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주식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이 주가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는 있는데요. 어떤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변동과 주가는 동행합니다. 주가는 경기 변동, 즉 회복기, 화랑기, 후퇴기, 침체기를 따라서 이것과 같이 주가는 흐릅니다. 그런데 주가는 경제 사이클보다 조금 더 선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성장률은 주가와 동행합니다. 기업의 생산, 투자, 소비자들의 이 소득, 소비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매출은 증가하게 되고 이익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고 주가 또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금리는 주가와 역행합니다. 경제 사이클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봐도 되는 이 금리는,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기업은 이 성장이 저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제품은 팔리지 않고 금융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내리게 되면 기업의 금융 비용이 줄어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낮은 예금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을 더 넣게 됩니다. 그렇게 주가는 오르게 되고 우리는 돈을 법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화량과 주가는 동행합니다. 이 통화량이 늘었다는 것은 금리가 내렸다는 말이고 이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율은 주가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환율 하락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는 자금이 유입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경상수지가 흑자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경상수지란 국제거래 간의 수출과 수입의 그 차액을 말합니다. 즉, 수출이 많다면 경상수지가 흑자고 수입이 많다면 경상수지가 적자인 것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국제수지와 물가에 마이너스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경상수지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경기, 통화량, 경제 성장률, 기업 실적, 경상수지가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가, 금리,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환율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양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뉴스에서 왜 그렇게 국제 유가, 원자재, 금리, 경상수지 흑자, 적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주식을 바라보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초보 투자자가 명심해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원칙을 마음에 새겨놓고 항상 냉정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입니다. 주식 투자로 매번 돈을 벌 수 있다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항상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손실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자신이 허용 가능한 손실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생계를 기초하는 전재산이나 병원비, 등록금 이런 무조건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을 이런 투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에이, 저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왜 빚내서 투자하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까지 이런 주식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듣잖아요. 여윳돈이 없다면 지금 당장 종잣돈부터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목표 수익을 낮춰라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게 되면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다가 돈을 넣기 때문에 잘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투자 원칙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작전주나 부실주에 손을 대게 됩니다. 간혹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 잃게 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빠르게 부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김승호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종일 주식에 매달리지 말라입니다. 한마디로 폐인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요. 가족에게, 본업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모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식에 복수를 하지 말라입니다. 투자 원금을 조금 잃었다고 무리하게 베팅을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원금 회복이라는 마음에 투자 원칙은 모두 잊고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됩니다. 생각과 기준이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뭐다? 필패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금 이상의 수익은 따로 모아두라입니다.
복리의 힘을 믿는다고 이 수익금을 바로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수익금은 따로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투자처에 투자를 하거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이 계좌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신데, 일정 금액은 계좌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물렸을 때 물타기라도 하죠. 수익이 2배라고 투자금을 2배를 눌렸다가 손해가 2배가 되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금은 항상 소중하고 신중히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투자에 임하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투자의 마인드 원칙으로 가슴 깊이 새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밸류 인베스트먼트 다들 알고 계시죠? 가치 투자를 말하는데요. 흔히 이 가치 투자를 주가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치 투자는 주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매수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결국 일치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싸다고 매수했다가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외에 여러 지표들을 보고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이 가치 투자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겹도록 말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는 뭐 저평가된 거 우리가 어떻게 짜자, 시끄럽고 종목이나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리딩방이나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남들이 찍어주는 저평가주를 매수하게 되고 물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량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ROE, PER, EV/EBITDA, PBR입니다. 초보자들은 벌써 이 용어가 어려울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자가 주주 자본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이건 일단 높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PBR입니다. PB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말하는데요. 주식 한 주당 예상 순이익을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100만원씩 모아서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1년 후 경비를 다 제외하고 100만원의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10명의 주주에게 각각 1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회사의 주가가 10만원이라면 PER은 1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의 수준으로 돈을 벌 경우 이 주가까지 돈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릴까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PER은 낮은 게 좋은 거죠.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EPS 곱하기 PER 하시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요. 이것보다 높으면은 고평가, 낮으면은 저평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PS는 분기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PER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PER만 한번 다뤄볼게요. 자, 다음은 EV/EBITDA인데요. 이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시총에 비해서 얼마나 평가가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순수하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뭐 특별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 또한 낮은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인데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고, 주식 1주당 자산 가치로 나누었을 때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 청산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보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PBR이 1이면 기업 청산 가치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 이하면 청산 가치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PBR도 다른 종목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비슷한 업종끼리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 낮은 것을 고르는 것이 저평가 주식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 하나만 보고 낮네 높네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면 바이오 주식을 전부 나열해 놓고 PBR, PER, 에비타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업종별로 이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저평가주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저평가 주식을 찾는 지표는 ROE, PER, EV/EBITDA, PBR이 있습니다. ROE는 높으면 좋은 것이고 PER, EV/EBITDA, PBR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지표들로 여러분들도 가치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다 보면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을 보니까 오른다, 수급을 보니까 어렵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급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를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계의 큰손이라고 말하는데요. 주식에서 외국인이란 외국계 투자은행, 뮤추얼펀드, 연기금,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늘어나면은 주식시장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참고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외국인의 투자 스타일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외국인들도 저희처럼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성장성 투자, 시장 흐름에 따른 투자 모두 하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은 투자는 가치 투자입니다. 50% 이상 되는 투자가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다음은 성장성 투자인데요. 매출 증가율이 높고 이익 증가율이 높고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즉 미래 EPS를 예측하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성장성이 높은 투자처에 이 투자를 하는 것에 진심이기 때문에 기업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먼저 알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성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은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불을 켜고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주는 IT나 바이오, 나노산업, 요즘에는 또 2차전지가 아주 뜨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배당 투자입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주주에게 주가 상승분 이외에 기업의 이익을 추가로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배당일이 다가올수록 배당주가 오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배당주는 전기나 가스 같은 기간 산업이나 우량주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은 흐름에 맡기는 단기 투자입니다. 외국인의 개인 투자자나 헤지펀드도 단타를 많이 치는데요. 국내 우리 같은 투자자들과 다르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돌출성 악재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돌출성 악재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찾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크게 연기금과 금융기관으로 나뉩니다. 연기금은 국민의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 돈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면은 저희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일부 사람들은 이 연기금이 투자하는 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의 돈이 잠자고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하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익을 본다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기관 투자자의 투자 원칙은 외국인 투자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기관 투자자의 이 투자 기간이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짧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에서 1년, 2년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이 장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돈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줘야 되고 뒤에 딸린 식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이런 동향,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 좋은 호재성 뉴스가 떴는데 이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다면 이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이 개인들은 무서워서 또 주가를 팔게 되고 더 팔게 되고 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되는 하락을 보게 될 겁니다. 과연 좋은 주식이란 뭘까요? 여러분,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른 겁니다. 가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좋은 기업은 기업이 좋다는 것이 거기에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주식이란 우리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좋은 주식입니다. 우리의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일까요? 삼성전자는 우량 주식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좋은 주식은 지금 상승할 테마가 있고 차트가 좋아서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그런 주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은 한 끗 차이로 판가름이 나는데요. 아무리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갔다고 해도 하락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는 손절매를 쳐야 됩니다. 손절매를 못해서 계속 하락 추세로 간다면 내가 사랑했던 그 주식은 나쁜 주식이 돼버립니다. 투자는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절매로 손해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은 우량 주식과 좋은 주식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우량 주식이 좋은 주식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좋은 주식 찾는 법 기초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일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는 약 2,000개 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석 같은 주식을 찾기란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리딩방이 엄청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이 보석을 찾으려면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시장이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입니다. 코스피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처음에 유가증권이 기름값에 영향을 받는 주식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의미로는 유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있는 증권, 권리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무가증권인데 내가 오늘까지 1,000억 벌어올게. 내가 만약에 못하잖아? 그럼 날 죽여. 이게 바로 무가증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코스닥은 수입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IT나 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잘만 종목 선정을 한다면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쪽박을 칠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주가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쫄보라 코스피에만 투자를 합니다. 마지막은 파생 상품인데요. 선물과 옵션을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파생 상품은 요까지만 알아두시고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시장에 투자할지를 정했다면 주식을 골라야 하는데 투자 대가들마다 선호하는 주식이 다릅니다. 어떤 투자자는 우량 기업에, 어떤 투자자는 터라운드 주식에, 또 어떤 투자자는 매크로 경제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량주는 시장 지배력이 높고 재무와 수익이 좋은 기업입니다. 삼성이 그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옐로우칩이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옐로우칩은 완전 우량주, 그러니까 블루칩 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낮지만 중저가 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턴어라운드 주식은 반등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 실적이 좋지 못했다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급 좋아져 반등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데요. 정말 열심히 발굴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당장의 실적이 부진해도 오를 수 있는 주식, 또 가치보다 너무 과하게 주가가 떨어진 주식들, 이런 주식을 제가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런 주식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부실주인데요. 우리는 이 부실주를 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부실주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재무가 부실하고 영업 실적도 망가진 주식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무제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투자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이 오르는 주식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오르는 섹터라던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흥미롭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